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안녕하세요. 머니 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방송합니다. 근데 오늘 그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게 분위기가 침울해요. 투미님이 없어요. 그렇죠. 아, 투미님이 안타깝습니다. 너무 사업이 번성하시니까 이게 뵙기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사업이 번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투미님이 바쁘셔서 저희들이 둘이 예. 항상 그 남자들이 하려니 칙칙합니다 항상. 네. 더구나 그래도 핑크팬더님 보이니까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더구나 둘 다 닉네임이 핑크팬더 봄날의 검 어딘지 왠지 모르게 칙칙한. 누구나 공들이 귀엽지 않습니까? 아 핑크팬더는 참 칙칙하지 않구나 생각해보니까. 저는 봄이에요. 봄이 들어가는데. 네. 아 그러네 이제 봄이네. 그렇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사실은 완연한 봄의 기운이 네, 느껴지. 꽃망울이가 막 보입니다. 이제. 네네. 그 정도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맞네요. 네 그렇게 친다고 하면. 자 그러면 그렇죠. 오늘 먼저 그 봄날의 곰님께서 주제를 선정하셔서 할 텐데 어떤 건가요 오늘은? 경제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 역사. 예. 와 경제 역사라고 하면은 뭐 루소부터 시작하나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책을 한 권 들고서 경제 역사 천천히 좀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거 뭐 봐도 뭐 끝도 없죠 사실은. 왜냐면 이제 그렇죠. 네. 뭔가 이제 정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변화가 있다면은 그 변화라는 게 이제 그 변화 하나가 아니고 그 변화 뒤에 있는 전반적인 이제 사정을 모르면 사실 이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게 되는데 그걸 좀 보통 이제 저희가 외국인 저자 책을 계속 봐왔었는데 한국인 네. 저자 중에 이제 멋지게 이제 써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유재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걸 써주셨는데 경제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건 유시민 씨잖아요. 빈자의 경제학, 뭐 부자의 경제학 그게 가장 어떻게 유명하잖아요. 경제 역사에 대해서 서술한 책으로는. 저는 국내 저자 책을 안 읽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유시민 씨 책도 안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가장 유명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서술한 책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유시민 씨, 외국은 토드 부크힐츠인가 그 사람의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그게 가장 유명하거든요. 경제 역사를 쭉 가면서 어떻게 됐다는 게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분이 이제 그 경제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신 분이. 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님이시나 뭐 그분 토드 처음 네.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토드 불크치라고 네, 유명해요. 들어보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지금 쓰신 분은 사실 관료세요. 유재수님은 원래 관료 그래요? 출신이세요. 관료 출신이어갖고 약간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분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경제 역사에 대해서 서술하는 책이라면서요. 그렇죠. 경제 역사인데 네. 이분이 이제 재경부 공무원이셨어요. 원래 그러니까 처음에 행정공무원 들어갔다가 자기 이제 처음에 입직하고 나서 좀 더 IMF를 두들겨 맞습니다. IMF를 맞고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얼마 안 있어서는 아닙니다. 이분이 91년도에 이제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7년 있다가 IMF를 맞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행정부 공무원들이 또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국 공무원 다 똑똑하다 보니까 유학을 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미주리 대학교에. IMF 당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쳐다보고 있던 겁니다. 한국을 망해가는 걸. 그러니까 국가 부도의 날을 미국에서 보고 있던 거죠. 나름 객관적이었겠네. 그 객관적이고 이제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가 판세가 한국 내에 있으면은 뭐 거의 아비규환이었으니까 판세가 이제 판단이 안 될 건데 미국 미주리 대학교에 가서 참 어떻게 보면은 중앙청 공무원은 참 좋습니다. 중앙직은 박사로 공부도 시켜주고. 근데 워낙 대신 똑똑하니까 빡세잖아요. 집에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중앙일수록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근무할수록 일이 빡세고 그리고 야망이 좀 있는 분들. 그렇겠죠. 워낙 똑똑하게 한직에 하니까. 있을수록 좀 상대적으로 여유 있고 그러고 나서 야망은 좀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직 공무원들 보면 다 똑똑하신 것 같아요. 뭐 국장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뭐 원래 천재였다가 행정고시 붙는 거 천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0.1% 내 드는 똑똑한 머리인 거잖아요. 사실. 거기다 선배들도 워낙 똑똑하고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 데다가 또 나라에서 자꾸 이제 외국으로 뭐 공부하라고 자꾸 보내니까 미주리 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셨는데 하시는 동안에 뚜기 맞은 거죠. 뚜기 맞고 끝나고 와서 이제 뭐 재경부에서 은행 감독하시다가 이래저래 하다가 서프라임 때 이제 재경부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금융위원회 일하다가 그 경험을 하고 나라가 또 한번 뒤집어질 뻔한 걸 또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2010년에 미국으로 또 파견을 갑니다. 세계은행으로. 뭐 이렇게 자주
난 사람이라서 그런가? 유능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부럽죠. 어떻게 보면 네. 이쪽에서요. 근데 3년간 세계은행에 파견을 갔는데 정말 부러운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면 2010년인 겁니다. 서프라임 사태가 어떻게든 간에 좀 진정이 된 다음인데 끝나고 나서 이제 회복되는 걸 이제 직접 그렇죠. 그 이제 뒤에 갔다 이제 뭐 10년이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든 간에 이제 좀 마감을 하려고 미국에서 막 발버둥 치던 시기라 세계은행 그 뉴욕에서는 보면은 매일매일 이제 세미나였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제 그 석학들 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들 일반적인 작가가 아니고 뭐 비스로 지은 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폴 크루그먼이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세미나 했던 겁니다. 매일매일 밤마다 매일매일 저녁마다 뭐 그냥 해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모양이 꼴 됐을까?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미국 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 망했어도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끌어다가 다 함께 세계은행에서 이제 궁리를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 작가에서 그걸 쳐다보고 세상에 이런 거구나. 젊은 데다가 그 당시에 아직. 그럼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경제 역사는 대략 한 2000년부터인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만 부족한 거죠. 이분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프랑스 대혁명 그 직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환론이죠. 그게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제 근간에 깔려 있는 것도.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일어났던 행동들이 그 뒤에 행동들하고 비슷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또 반복된다. 어느 정도까지. 그럼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예. 왜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프랑스 대혁명을 그러니까 저자가 이 경제 역사에 대해서 사수를 하는데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전도 있고 그 후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문제는 이분이 특이한 거는 이분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실제적인 학자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공무원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가 항상 문제는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일어나고 그 뭐 거시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 관료들이나 프로그램들은 그 역행하는 걸 만들어야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경기를 좋게 만들고 경기가 나빠지면 경기가 너무 뜨거워지면은 그걸 식히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걸 담당한 정책 당국자들이 어떤 정책을 폈을까에 대해서 쓰고 싶었는가 봅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그 책에 설명을 하시는데 그 단편적인 이야기만 갖고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전후 사정을 알아야 그 맥락 속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번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프랑스 대혁명이 왜 일어났을까를 바라볼 때 저희 아들하고 저기 얘기를 했거든요. 처하고 아들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뭐 과소비가 너무 심했고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프랑스 대혁명을? 그렇죠. 그것도 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아들이? 중학교 2학년 국민학교 2학년짜리가 그런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 많이 써서 그렇다 막 이런 걸 읽고서 지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책에도 이제 설명이 나오죠. 그거 아니다. 뭐 과소비한 거 맞긴 맞는데 그건 일부고. 그렇죠. 알고 보면은 재정이 무너져가지고라고 하는데 재정이 무너져가고가 끝이 아니고 그 전에 뭐 날씨가 너무 안 좋았죠. 그래갖고 농사가 안 돼서 경기도 안 좋았고. 사실 농사니까. 더 큰 문제는 재정이 안 좋았던 이유가 미국 독립혁명에 돈을 너무 쏟아붓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서로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했느냐 그래서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왜 프랑스 대혁명을 재정이라는 거. 재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경제 흐름을 갖다가 통제하고 움직이는 거를 이제 프랑스 대혁명부터 설명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 전에도 그런 일은 있던 거잖아요. 재정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좋았다가 나빴다가라든가 그로 인해서 국가가 정복 사태까지 갔다든가 그 전에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왜 프랑스 대혁명부터 했냐 이거지. 인물을 뽑으실 때 거기서부터 설명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요? 그럼 프랑스 대혁명의 주요 인물이 저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프랑스 대혁명의 주요 저자? 인물 그런 것보다도 금방 얘기한 게 인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당시 재무당관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걔하고 그 시점에 고분하고 같이 이제 미국 이야기 또 나옵니다. 미국 그다음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 이야기 나오고 당연히 또 여기에 또 영국 이야기도 같이 좀 조금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읽다 보면서 느끼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이 한쪽이 끝이 아니구나.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로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일국의 한나의 경제 주체에서 일어난 현상만 봐가지고는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경제가 파탄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왜 프랑스가 그 당시에 거기까지 갔는가? 아까도 거기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 독립혁명에
군대를 보내고 네,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프랑스를 무너뜨린 거죠. 네. 그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자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혁명을 해가지고 네. 나라를 세우고 이제 국가를 이제 이렇게 세우는데 여기서 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미국 얘기 이제 요 저자분 한예신 얘기가 네. 미국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뭐냐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제 영국파하고 프랑스파가 나타난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영국파는 재정의 안정성을 추구를 하고 네. 프랑스파는 확대 재정을 이제 추구를 한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큰 정부 아니면 이제 확대 재정 정책 이렇게 해갖고 뭐 산업도 키워내고 뭐 복지는 그 당시 없었죠. 네. 뭐 기업도 키워내 군대도 키우고 이제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이게 프랑스파죠. 반대로 영국파는 이제 재정의 안정성을 추구해가지고 이제 뭐 감세하고 뭐 이런 걸 쪽을 좀 좋아했는가 봅니다. 재정 균형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결국 이제 확대파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하나의 뭐랄까 모습, 그 주류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개 국가에 관한 책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한 나라 거만 보게 되면은 전반적인 이제 영화 관계가 안 보이는데 이 책을 통해서 보니까 되게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방향성을. 그래갖고 연계해서 좀 읽어보기에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연계해서요? 국가별 영향력이요. 국가별 영향력.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프랑스 대혁명 때 그것도 좀 인상 깊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건 대공황 때도 인상 깊더라고요. 대공황 때 얘기를 할 때도 미국이 그 직전에 이제 저금리를 되게 오랫동안 이제 지속을 합니다. 근데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로 이제 연관돼 있다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이 그러면은 그런 이유로 일어났었는데, 그런 시간. 말씀드린 건 이제 한 개 국가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라는 게 프랑스 대혁명 시기도 이미 연계가 돼 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서로 한 곳의 경제 정책이랑 또는 이제 역사적 변화가 다른 쪽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프랑스 대혁명부터 얘기를 해서 그게 연결이 돼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경제로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하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프랑스는 어떤 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프랑스 대혁명 거기까지 설명 안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가는 것까지. 프랑스 대혁명이 그래서 일어났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에 재정 파탄이 중요했고 재정 파탄을 이제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재정 확대를 해야 됐고 확대할 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3부회라고 수집하는데 소집할 때 왜 소집했는가 막 이런 설명을 하면서 재정 파탄을 갈 때 결국 이제 그 되게 중요했던 건 미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었다. 군대 보내는 거였다. 근데 그 왕의 이제 의지였다 그 당시에. 그러면 책 자체가 어떠한 이유 결과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책인 그렇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뭐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거는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죠. 사람이란 걸 놓고 그 당시에 있는데 요 시대에 같이 영향을 주고받던 것들을 설명을 계속합니다. 여기 이제 뭐 영국이 있겠다면 프랑스, 독일 그리고 더 넘어가면은 이제 미국 이 국가들 일본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까지 서로 주고받게 되거든요. 영향을. 이제 그걸 이제 좀 차근차근 분리해가지고 약간 안 겹치는 경향도 있는데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꽤 재밌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책 내용 안에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렇게 하셨죠. 뭐 그래 옛날 이야기잖아라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옛날 이야기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계속 이제 돌고 돌기 때문에. 아까 세계 대공황 이야기 조금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세계 대공황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계 대공황 때는 이제 세계 중앙은행이 없었죠. 중앙은행 세계 중앙은행은 미국 중앙은행이 없어가지고 그때 미국 연준에 이제 스트롱이라는 이제 중앙은행장이 이걸 연준 의장을 겸하고 있었는가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엔 통계도 없었다는 게 좀 약간 나오더라고요. 통계가 대부분 없었고 대체 뭐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뭐 통계를 구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아직 뭐 전산화되기 전이라서 더구나 뭐 전국을 어떻게 커버할 수도 없을 테고 일일이 다.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이었다는 게 엉망진창. 지금으로 보면 엉망진창이죠. 별거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세계 대공황에 대해서 뭐 이러저런 설명이 있었고 얼마 전에 김도월 교수님이
이제 신과 함께 설명해 주신 것도 듣고서 그랬었구나 했었는데 이 책의 저자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설명했지 왜 김두열 교수님이? 김두열 교수님이 이제 네. 세계 대공황에 대해서 역사를 쭉 왜냐면은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신과 함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갑자기 김두열 교수가 얘기한 걸 이해합니다라고 하면은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를 대공황에 대해서 관련해서 얘기했었는지 알려줘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네. 대공황 설명하실 때 대공황이 발생을 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리고 이제 케인즈의 얘기를 해주십니다. 케인즈. 이제 설명하신 거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뉴딜 정책이 대공황을 극복한 것은 아니다. 네네네. 그 뉴딜이 사실 효과가 없었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자분께서 이제 그렇게. 근데 얘기하신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안 난 거 아닌가요? 여전히 학자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요? 뉴딜이 영향이 있다, 영향이 없다라는 거는 그 이제 그 교수님의 의견인 거죠. 어쨌든 그렇죠. 일단은 이제 저자분께서 약간 다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세계 대공황 때 담당 이제 재무부 장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관해서 얘기 나오는데 뉴딜이나 이런 정책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회복을 했는데 그다음 주식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가고 다시 또 거품이 끼는 것 같아서 중간에 금리를 올렸답니다. 그래갖고 그 주식값 다시 또 붕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이 다시 붕괴가 그러면은 돼가지고 금리를 올린 게 주식 때문에 올렸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세계 대공황의 진전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저희가 붕괴됐다고 붕괴되고 확 무너진 게 아니고 이제 무너졌다가 다시 또 회복했다, 무너졌다 회복했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수년에 걸쳐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되게 많이 회복을 합니다. 85% 정도가 회복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쯤 돼가지고 거품이 또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그래갖고 또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걸 또 붕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그 붕괴한 후에는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돈을 갖다 왕창 푸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는가 설명을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이제 요 세계 대공황 저희가 발발을 보통 주식시장 이제 붕괴 시점부터 보게 그렇죠.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과도한 저금리가 진행했다는 겁니다. 한동안 이유는 이제 영국의 근본이제 복귀라는 게 있었대요. 영국이 이제 1차 세계대전 하면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금으로 돈을 찍다가 금을 안 찍고 이제 종이돈을 찍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쓰는 신용화폐 썼는데 그걸 다시 또 이제 금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할 때 이제 미국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금리를 좀 많이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주식값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게 정책이 사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뀐다고 설명을 하죠. 여기서 이제 그때 그 주식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간 다음에 사람이 바뀐 겁니다. 담당자가 정책 담당자가 바뀌면서 야 이거 주식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라도 뭐 영국이 이제 근본이자 갔으니까 좀.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거에 근거하면 단순히 정책자 한 명이 바뀌었다고 금리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시대의 정책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자 한 명이 바뀌었다고 봐야죠. 한 명이 바뀌었는데 그 정책자라는 것이 한 명의 머리가 아니고 하나의 이제 그 거대한 시대 조류가 몇 가지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대표하는 주자가 그 위에 앉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뭐 지금 뭐 중앙은행 이런 미국 같은 데서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금리를 올릴 때 총재가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 단독으로 여러서 의논을 해서 그래도 올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한 명이 바뀌었는데 됐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었던 건가라고 그게 이제 생긴 거죠. 한 명이라고 대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를 늘려파가 있겠고 복지를 줄여파가 있겠죠. 근데 어떤 담당자가 그 자리에 앉는가에 따라서 사실 한 명 바뀌었다는 거는 그 주류에 대한 세상에 대한 뭐랄까 그 생각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한 명이 바뀌었다는 거죠. 금리라는 게 한 명이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잖아요. 복지를 갑자기 늘렸다 줄일 수 있나요? 한 명이 바뀐다고?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렇죠 실제로.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바뀔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추세로 가는 거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대통령이 그러니까 복지를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되면 계속 그쪽으로 가기 위한 추세를 만들지 당장 확 하진 않잖아요. 근데 얘기하신 게 한 명 때문에 됐다고 주류가 해서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조류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학파라던가 뭔 게 있었겠죠 그 당시도. 근데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갈린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금리 인상파가 있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네. 한쪽에 금리 하락파가 있을 것인데 네. 그의 대표 주자가 뭐 연준 의장이나 뭐 이런 거 앉아 있다가 그 사람이 잘려나가고 상승파가 아니 하락파가 네. 잘려나가고 그다음에 상승파가 이제 거기 앉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매파라고 보통 지금 부르는 사람들이.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식값이 올라가니까 그걸 잡으려고 재할인율이라고 하죠. 네.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기준금리라는 걸 사용하는데 네. 이제 그때는 재할인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중앙은행은 이제 채권을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10%짜리 채권을 갖다 한다면은 그걸 갖다가 중앙은행에다가 은행이 맡기고서 현금을 받아오게 되는데 그 할인율이라고 부르는가 봅니다. 그거를 그 재할인율을 3%에서 6%까지 끌어올린답니다. 그 전에 이제 저금리 하시던 분이 물러나시고 이제 고금리 하시는 분이 왔는데 2배쯤 끌어올린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주식값 잡으려고 네. 저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었죠. 기억이 나시죠? 저희 그 서프라임 때 그 모양이었지 않습니까? 예, 서프라임 때 그랬고 일본도 그랬었죠. 네. 예. 근데 이런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요. 누구도 이 책 읽고 설명하는데 올렸는데 상관이 없이 주식값은 계속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2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이 돼야 되는데 진정이 안 되는 거죠. 올랐다. 그렇죠. 이 말씀이잖아요. 네. 지금 저희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금리를 계속 올라오고 있죠. 미국 기준금리를. 그렇지만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주식값이.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세계 대공황 전에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해주셔서 몰랐는데 이제 처음 알았죠. 계속 금리 2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할인 요령을 내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다. 근데 이제 올릴 때 이 저자분께서 이제 지적하는 건 그거죠. 그 당시에 금리를 올릴 때 이미 금리를 올리니까 주식시장이라던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하나의 시장이잖아요. 이제 경제라는 거대한 이제 복합체 중에 하나의 시장인데 그 주식시장을 잡기 위해서 눈에 보이니까 끌어올렸는데 그거 하나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실물 경제가 쓰러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굴하지 않고 저 주식시장을 잡겠다고 끌어올렸다고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면 이제 서프라임 때도 비슷했죠. 그렇게까지 금리를 어쩌면 올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제 부동산 버블이라던가 주식 버블을 잡기 위해서 일본도 역시 부동산 버블에 이제 눈이 벌게 가지고 올리다 보니 거기까지 갔다고 봐야 되는데 이 당시도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무너질 때는 이미 경제가 많이 쓰러져 있다는 거죠. 참 그러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주식이 선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거에 근거하면 주식이 선행하는 게 아니네요. 주식은 선행할 수도 있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로는 각종 신문에서 보면 주식이 선행 지수로 해서 지수가 올라가면은 대체적으로 경제가 좋은 걸 미리 선반영했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얘기가 근거하면 경제가 안 좋아진 후에 주식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안 좋아. 그러니까 서프라임 때도 보면은 미국이 한 2006년 를 지나가면서 경기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상관이 없이 이제 주식은 계속 갔죠. 부동산도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죠. 사실은 부동산은 그때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전에 뭐 IT 버블 때도 뭐 실물 없던 말든 막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행을 하긴 하는데 항상 선행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선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주인과 개. 주인이 있고 경제라고 보고 그에 맞춰서 개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뭐 꼼짝꼼짝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앞에 뛰어가는데 가끔은 주인이 뒤로 가도 끈이 길다 보니까 개를 묶고 있는 이제 지 마음대로 뛰는 것이 아니냐 이제 설명하는 거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공황이 설명할 때 이 부분은 좀 약간 새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이미 꺾이고 있었다. 금리를 올려가지고 주식시장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에 큰 부담이 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공황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확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원래부터 계속해서 조짐이 보이고 각종 이런 것들이 실물 경기 이제 계속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핑크사님하고 이제 아까 말씀 나눴던 건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는 계속 그러죠.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 그런데 주식은 계속 올라가. 난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감했던 거예요 이 당시도. 자 그럼 그 난감했던 그 사람의 그런 그 생생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는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방송에서 마저 이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